탱크 투 웨이크 또 웰 투 웨이크라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박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선박의 연료 탱크에서 프로펠러를 추진하는 데까지 발생하는 공해 물질, 이것의 관점에서 공해 물질이 얼마나 감소된지 이런 것을 봤었는데, 사실은 그 연료유가 육상에서 생성되고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선박에 이동하기까지도 또 공해 물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연료유의 생애 전 주기에 대해서 공해 물질의 발생을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에서 웰 투 웨이크라는 말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연료의 종류와 추진 방식의 선택, 이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6월 16일자 조선비즈에서 나온 기사에 의하면 세계 최대의 선사죠. 머스크에서 메탄올을 사용하는 연료로 하는 컨테이너선 12척을 현대중공업에 발주를 했고, 또 메탄엑스라는 곳에서는 메탄올을 사용하는 탱커선 8척을 현대미포조선에 발주를 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를 보고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옳은 선택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에도 빅스텝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했죠. 전 세계가 이제 경기 침체의 국면에 접어들었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소비가 위축될 것이고 생산이 저감될 것이고 결국은 이제 화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그것은 또 해운 불황으로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었을 때 친환경 연료의 종류를 선택하는 부분과 그 추진 방식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과 비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우리가 이제 5, 6년 전서부터 계속 이제 자율운항 선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실제 선사에서는 자율운항 선박으로 가기 위한 스마트십의 추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율운항 선박으로 가려면 선박의 그 장비의 부품이라든지 이런 단계가 좀 더 단순하고 심플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 제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추진되는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내연기관의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자율운항 선박의 추진 전개와 맥락이 같은 것인가? 만약 선박이 한번 발주되고 나서 그것이 이제 건조가 되고 나면 그 선박의 생애 주기를 감안할 때 자율운항 선박의 시대는 조금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 전공 분야인 그 선원의 자격 요건과 교육 훈련, 이 부분은 제 앞뒤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지만 이분들이 다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보고 저는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선원들은 과연 이런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에 승선하고 싶어 할까? 만약에 안 하고 싶다면 어떻게 처우를 개선해서 이 사람들을 유인을 할까?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는 제가 이제 만약 이런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이 나온다면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목차는 환경규제, 대체연료, 인력 수급으로 잡았는데요. 환경규제와 대체연료는 간단하게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고 지나가고 인력 수급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MO의 온실가스 규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에너지 원단위 기준으로 해서 100% 감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연료유의 전주기 평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데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웰 투 웨이크의 관점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IMO의 온실 규제 현황은 운항 규제, 기술 규제, 시장 기반 규제,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또 이것을 연도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 때 잠깐 나온 내용이었고요. 심프의 도입이라든지 EEDI의 도입, 그 다음에 심프의 강제화, 탄소 집적도를 등급제로 하는 것들, EEXI 도입, 뭐 이런 것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연도별로 단기 조치, 중기 조치, 장기 조치로 나누어져서 설명된 것인데, 최근에 있었던 지난달에 있었던 MEPC 78차 회의에서 이런 단기 조치들은 확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MEPC 회의에서는 시장 기반 조치를 포함해서 중장기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 집약도입니다. CII의 감축 목표가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40%, 50년까지 7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지수에 따라서 선박의 등급을 A부터 E까지 나눈 다음에 DE 등급이 된 선박은 시정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고 이행하는 것으로 2026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IMO에서 기타 사항으로 탄소세 같은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HFO의 경우에는 311불, LNG는 275불, 연료 1톤당 탄소세를 그렇게 정하기로 하고, 여기에 찬성한 국가와 반대한 국가들이 나뉘어서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체연료에 대한 연구를 위한 IMRB 펀드, 이 부분도 세계 선사협회, WSC 등 선주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기타 이제 극지해역 중진류 운송 사용 금지에 대해서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선박 2024년 7월 1일부터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가장 이런 기후 문제와 공해 물질의 발생에 대해서 여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 EU에서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EU의 집행위원회에서 2021년 7월 14일 날 피트4 55를 발표를 했고, 여기에서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해서 온실가스를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연합의 산하의 많은 기구와 조직들에서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은 지침과 규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재생에너지 지침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를 하자. 그다음에 그린 수소를 1000만 톤을 생산을 하자. 그다음에 모든 운송 분야에서 탄소 집약도를 13% 감축하자. 이런 지침을 내놓고 있고요. 에너지 효율 지침에서도 모든 회원국은 203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9%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O2 규정과 관련해서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자라는 목표를 정하고 있고, 대체연료 의무 사용에 대해서도 연도별로 표와 같은 목표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기후기금에 대해서도 722억 유로의 기금을 마련하고자 목표를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상에서도 도로 전기 충전소 또 액화수소 충전소 간의 최대 거리를 150km, 450km 이렇게 정해서 추진을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항만에도 2025년 1월 1일까지 유럽 항만에 충분한 LNG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세금 지침과 관련해서도 연료를 이렇게 이제 4가지로 구분하고 유종별로 차별화된 탄소세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희들한테 많이 알려진 EU ETS 배출 거래제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2030년까지의 절감 목표를 상향 조정했고요. 43에서 55%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해운 분야 EU ETS는 언제 시행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약간 유동적이긴 하지만 2024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몇 번 이야기 나왔던 탄소 집약도의 규제는, 이것은 뭐 EU나 IMO나 약간 규제의 내용이 유사한데, 일단 대상 선박은 총톤수 5,000톤 이상이고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와 같이 IMO나 EU나 연도별로 어떤 감축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사항을 IMO와 EU로 나누어서 비교를 해보면 이 탄소 집약도의 등급에 따라서 IMO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페널티 규제를 정하지 않았지만 EU는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AMP 부분은 아까 발표자께서 잠깐 설명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탄소 국경세, 이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탄소 국경세는 뭐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국가가 높은 국가에 대해서 상품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인데요. 이것을 뭐 2023년부터 5년까지 시범 적용하고 26년에 본격 적용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WTO의 협정 위반 소지가 있고 또 해당 국가 간의 보복 관세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IMO와 EU가 목표를 설정한 것들이 그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 연도별로 이렇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IMO와 EU는 시행 일정상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 표를 보고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체 연료입니다. 대체 연료는 우리가 흔히 LNG, 에탄올 또는 메탄올, LPG, 바이오퓨얼, 암모니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의 이제 구동 방식도 이제 선사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도 메탄올로 가는 회사도 있고 뭐 다른 연료를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ICE 내연기관의 형태로 해서 프로펠러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태로건 그 자율운항 선박이나 그것이 꼭 목표는 아니라 하더라도 선박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려면 전기 추진의 형태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체 연료를 하더라도 이런 그 퓨얼셀을 연료 전지를 통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다든지 아니면 배터리나 전기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해서 프로펠러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전기 추진 방식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박에서의 전기 추진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육상에서 이렇게 이제 충전하는 방식, 그 다음에 배터리를 우리 전기자동차처럼 그렇게 탑재하는 방식 등은 아직까지는 현실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외하고, 만약 우리 배에서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또 추진용 모터를 통해서 프로펠러를 가동을 한다 치면 어떻게 될까? 내연기관에서 바로 프로펠러로 동력이 전달되는 것과 모터를 통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효율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것이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선내에서 발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했다가 전기 저장 장치 ESS에 저장해 두었다가 모터를 구동해서 프로펠러를 추진하는 방식, 이 역시도 충전 방전 과정에서 다량의 에너지 로스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퓨얼셀 아까 뭐 발표자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간단하긴 하겠지만 이것은 약간의 기술력의 개발이라든지 장치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더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내연기관 형태, 지금 현재의 내연기관 형태로 간다면 어떤 연료가 대체 연료가 될 것인가, 이것을 봐야 될 텐데, 이 표가 복잡하긴 한데 CO2만 한번 네 번째 줄에 보면 탱크 투 프로펠러, 아까 탱크 투 웨이크, 웰 투 웨이크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인데요. 선박의 연료 탱크에서 프로펠러까지 가는 동안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HFO를 100으로 본다면 LNG, 메탄올, 그 다음에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HFO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상에서의 생산 과정부터 연료의 생산 과정에서부터 선박의 추진기까지 가는데 생기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은 LNG는 HF보다 낮지만 메탄올이나 수소의 경우에는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웰 투 웨이크의 관점에서 보면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박 관점에서 보면 이 대체 연료들을 저장하는 온도와 그 에너지 밀집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하는 온도가 앞서 발표에도 좀 나왔지만 LNG라든지 수소 같은 경우는 극저온 상태에서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HFO나 메탄올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도 20도 정도에서, 근데 LNG라든지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극저온 상태, 암모니아도 마이너스 34도 정도에서 되어야 되고, 결국은 이제 연료를 저장하는 탱크가 상온이 아닌 극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탱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설비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에너지 덴시티는 입방미터당 이것이 이제 에너지 열량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HFO 같은 경우는 34고 LNG는 22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열량을 내기 위해서 연료의 탱크 부피가 커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적어도 LNG를 연료로 하려면 30%는 더 커져야 된다. 그런데 메탄올이라든지 암모니아를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커져야 된다는 것을 이 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발표에서도 잠깐 나왔듯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체 연료 중에서는 그래도 LNG 퓨얼드 케이스가 제일 좋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산정해서 우리가 이제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메탄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환경 규제, LNG 퓨얼드 케이스가 환경 규제 대응이 용이하고 결국은 이제 친환경 선박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제 해운 업체 소유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크라바와 HFO를 쓰는 성과에 대비해서 LNG 연료를 쓰게 되면 성과가 1.2배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벙커링 인프라가 아직도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연료 탱크의 부피가 크다 보니까 화물을 실을 공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배의 선원이 승선시키려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고도로 훈련된 선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극저온 액체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까 앞에 좀 설명이 있었죠. 만약에 이것이 이제 그 액체 상태의 LNG가 밖으로 이제 노출된다. 인명 손상은 물론이고 선체 구조물이 연성이 아니고 급작스럽게 파괴되는 취성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굉장히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선원 수급에 상당한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선 LNG 퓨얼드 케이스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벙커링 인프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 LNG 탱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저희들이 회사 차원에서 한 3년 전에 정리를 한 부분인데, 선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LNG 운반선처럼 그 LNG 연료를 다루는 1기사급 화기사 한 명이 추가 승선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앞전에 설명이 나왔던 IGF 코드에 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인력 수급 문제입니다. 인력 수급은 우리나라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따라서 이제 해양계 대학의 인력도, 해양계 대학에서 양성한 인력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세대는 배를 장기 승선을 회피하고 있고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이제 관리자급 회기사의 공급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상시에도 특수선 LNG라든지 LPG라든지 이런 배들의 관리자급 회기사는 없었습니다. 구인하기가 어려웠는데 점차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선하고 있는 회기사가 줄어들다 보니까 육상직의
폐기사 경험 있는 사람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도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앞으로 한 2년에서 5년 정도를 내다보면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카타르 프로젝트의 LNG 운반선들 이런 것들이 지금 발주돼서 나오는 시기가 2025년경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가뜩이나 인력 시장에서 수급이 불안정한데 경력자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코로나 시절 동안 해운 호황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모든 선종에서의 신조 발주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가까운 미래 이내에 모든 선종에서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의 그 젊은 세대들은 초급 폐기사들은 뭐 좋거나 보고를 떠나서 어떻든 뭐 기성세대와는 달리 워라밸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고 또 성선 이전에는 선원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성선하고 나서 직무의 정체성이 파악되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장기 성선을 회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병역제도의 성선 근무 예비역 제도 이 자체도 감축이 될지 또는 폐지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것이 감축이나 폐지로 간다면 선원직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매우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20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졸업 후 5년 정도 성선한 회기사가 이직률이 44%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IGF 코드 적용 선박에서 인력을 양성하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까? 그래서 약간의 그 보수적인 관점의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IGF 코드와 관련된 선박, LNG 퓨얼드 엔진을 한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에 인력을 양성하려면 얼마 들까? 결론적으로 2억 8천 정도라고 보는데 이것은 실제로 IGF 코드 선박에 성선하면 뭐 1개월 성선하고 3번 이상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런 배가 많지 않으니 아마도 LNG 운반선에 타고 성무 경력을 갖추는 것 그러면 거기에 탔을 때 월급을 얼마나 줘야 될까? 컨테이너선 월급 정도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인력은 뭐 한두 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잡아서 2억 8천 정도 산출을 해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과 제도를 좀 개선하고 기술을 좀 개발하면 이 소요 비용은 훨씬 더 저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좀 저감 노력을 미리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서서도 암모니아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LNG 퓨얼드 엔진의 케이스로 봤을 때 폭발 위험성 인식으로 인해서 선원들이 매우 꺼려합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아까도 그런 배의 모양이 좀 잠금 배라든지 뭐 몇 개가 나왔는데 컨테이너선의 경우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거주구역이죠. 거주구역 바로 밑에 이 연료 탱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VLCC는 거주구역 바로 앞에 이렇게 있고요. 뭐 배마다 다 다르지만 여기는 벌크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선원들이 그 폭발의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고 성선 선호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 인류는 어쨌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학습과 경험이 필요할 것 때문에 뭔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거부감이 또 존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벙커링 네트워크가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관사관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얼마나 보관을 해야 될지 어느 정도를 해야 항차 수행에 문제가 없을지 관리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LNG 퓨얼드 케이스를 봤을 때도 일반적으로는 HFO는 로딩 디스차징 포트에서 벙커링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화물의 적양화가 끝나고 나서 다시 벙커링 스테이션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출항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것은 뭐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것보다는 원래 해왔던 걸 하는 것을 선호할 것 같고 또 배를 오래 타지 않을 사람들 역시도 좀 더 일이 적은 선족을 희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선 선호도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성선 선호도가 낮으면 뭘 가지고 이 임금 경쟁력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성선 임금을 좀 높여줘야 될 텐데, 이것은 이제 LNG선이나 유조선은 지금 벌크선에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30%, 20% 정도 급여 수준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이 배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성선 정원도 화기사 같은 그런 사람을 1명 또는 2명 더 태워야 된다고 봤을 때 고용 비정가는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IGF 코드에 적합한 성선 자격을 갖추게 되면 거의 LNG 캐리어의 액화가스 운반선과 유사한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 마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면 1990년대 이후에 이미 우리한테 보편적이고 친숙하게 되어 있는 LNG 운반선으로 옮겨가는 인력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양성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는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도 빨리 이런 친환경 연료로 대체를 해야 되고 환경 규제 일정이 급박하다면 성선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 아까 조금 애매하다고 하신 부분들, 연수원이나 뭐 학교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성을 가미해서 빨리 좀 법과 제도를 개선을 해서 인력 양성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대량으로 많이 해서 인력 풀을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연료의 운영 시스템이 폭발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전성이 없다라는 선원들의 우려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선원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 연료가 이제 내연기관 형태로 제작이 되면 이 내연기관 제작사를 통해서 선원들의 승선전 사전 학습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업계에서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바로 발주가 돼서 나오게 되면 극심한 인력 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처우 수준에 대해서 미리 합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이제 언제나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이제 BWTS나 스크라바라든지 모든 이제 환경 규제를 대비한 그런 장비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것이 처음 들어오면 인간은 모두 다 이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응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얼마나 슬기롭고 빠르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관건일 것 같고요. 이러한 사전 준비에 대해서 여기 모이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